서울의 한 고급 산부인과 VIP 병실. 가출산을 마친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내 침대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나를 향해 절규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눈빛에는 방적인 증오와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제왕절개를 했고 몸은 몹시 쇠약했다. 강지훈, 당신 미쳤어? 내가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구동욕을 들여보내? 수연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피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방과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아르마니 맞춤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절규에도 내 마음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표면적인 미장조차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내 시선은 마치 끝없는 심연처럼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수연 씨,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 병원 리알 피부만 패키지만 해도 18만 원인데 후기 관리는 포함도 안 됐어. 여기서 의료 수준이라면 네가 길에서 차에 치일 확률보다 분만 위험이 훨씬 낮아. 넌 그냥 출산 과정 하나를 마친 것뿐이야. 그렇게 위대하게 포장하지 마. 내 말에 수연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더 큰 분노를 터뜨렸다. 강지훈, 이 빌어먹을. 도대체 무슨 뜻이야? 너 때문에 애 낳으려고 몸매도 망가지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배에 흉터까지 남겼는데 위로해줄 생각은 못할 망정. 여기서 비아냥거려? 게다가 웬수를 산부인과 경실까지 불러들여? 설마 날 죽기를 바랐던 거야? 그녀 옆에 있던 장모 임미선도 즉시 그녀를 감쌌다. 마치 굶주린 암탉처럼 팔을 벌리고 내 코앞까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강지훈, 너 정말 인정머리 없는 놈이구나. 우리 딸이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무릎 꿇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웬수를 데려와서 자극해? 구동혁이 네 형제라고 해도 산부인과 병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무슨 속셈이야? 장모의 삿대질을 무시한 채 나는 그녀들의 시선을 넘어 문 앞에 어색하게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구동혁.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내 형제이자 내 회사 부사장. 그리고 내가 지금 그를 불러들인 사람. 그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울고 싶은 것보다 더 보기 싫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훈 씨, 형수님이 방금 출산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푹 쉬세요. 제가 회사 대표로 잠깐 들른 거예요. 금방 갈게요. 뭘 봐? 누가 오라고 했어? 당장 꺼져. 수연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복부의 상처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그는 차가운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내가 움직였다.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얇디얇은 서류 몇 장이었지만 내 손에서는 천근만근 무게로 느껴졌다. 지난 9개월간 내가 참아왔던 폭탄이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복수였다. 나는 수연과 장모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무시하고 서류 봉투를 심장에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구동혁을 향해 돌아섰다. 마침내 내 얼굴에 명확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급하게 가지마, 동혁씨. 아이가 태어났으니 친부로서 와서 좀 돌봐주는 게 당연하잖아. 내 말은 녹지 않았지만 마치 수중폭탄처럼 고요한 산부인과 병실 안을 뒤흔들었다. 임미선은 입을 떡 벌린 채 욕설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에서 극도의 충격과 망연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문 앞에 서 있는 구동혁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 갑작스러운 정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던 구동혁은 과일 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이 8만 8천 원짜리 호주산 멜론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뉴질랜드 키위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그의 얼굴에 더 씌워져 있던 가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와 말도 안 되라는 절망만이 남았다. 병실 안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침대에 누워있던 수연이었다. 실혈로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는 녹색으로 변했다. 공포로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하고 숨결은 갑자기 가빠졌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며 곧 숨이 막힐 듯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내 얼굴에서 장난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 않은지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다. 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마찰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목소리였다. 강지훈, 너 제정신이야? 무슨 충격이라도 받은 거야? 이건 네 아이야. 우리 아이잖아. 오늘 도대체 무슨 신경이야? 그래? 나는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었다. 종이잔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병실 안을 찢었다. 여기 DNA 친자 감정 보고서가 있어. 화대 유전자 사법감정소에서 발급한 법적 효력이 있는 보고서지. 여기서 이 아이가 누구의 시인지 바로 검증해 볼까? 친자 감정이라는 네 글자는 마치 천둥처럼 수연의 마지막 남은 정신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마치 모든 힘을 잃은 것처럼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에서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았지? 언제 한 거야? 말도 안 돼. 장모 임미선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네가 위조한 거지. 이건 분명 네가 위조한 거야. 내 딸을 모함하려는 거지. 넌 정말 악독해. 내 딸이 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넌 여기서 피를 토하는 모함만 하고 있어. 이 천벌 받을 놈아. 나는 가볍게 몸을 피했다. 그녀의 뚱뚱한 몸이 허공에서 휘청이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을 처참하게 엎어졌다.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임미선 씨, 당신 딸과 당신 자신에 대해 무슨 좋은 짓을 했는지 내가 일일이 기억해줘야겠어? 당신 그 귀한 아들, 집 살 때 계약금은? 당신 몸에 걸친 샤넬 재킷은? 손목에 찬 1억만 원짜리 까르띠에 팔찌는? 어느 것 하나 내 등에서 긁어낸 것 아닌 게 없어. 이제 와서 나한테 피를 토하는 모함이라고? 내 시선은 뻣뻣하게 굳어버린 구동혁에게를 향했다.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당신, 구동혁. 난 널 친형제처럼 생각했어. 회사 지분 15%를 거저줬고 네 차, 네 사업까지 내가 다 도와줬지. 그런데 넌 어떻게 나한테 보답했지? 구동혁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튼튼한 석재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30년 형제라는 정 때문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이 소동은 내가 예상했던 결말로 치달았다. 지난 9개월간 억눌렸던 내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호감과 역기움만이 남았다. 9개월 전 내 인생은 순탄했다. 35살의 강지훈. 자수성가에 설립한 만화 그룹은 IT 분야에서 제법 이름을 알렸고 연간 이익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수천억 원에 달했다. 28살의 아내 수연은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외부에서 만났고 나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친구 모임에서 만났고 그리고 내겐 가장 친한 친구 구동혁이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골목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니며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가 설립된 후 나는 사장으로서 전략과 기술을 총괄했고 그는 부사장으로서 시장과 운영을 맡았다. 우리는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호흡했다. 나는 내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성공한 사업, 그리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형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은 9개월 전 차 안에서 잊고 있었던 주요 영수 중 한 장 때문이었다.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그날 나는 선전 출장에서 돌아와 3일 내내 회의로 지쳐 있었다. 비서 윤하는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문득 물었다. 강 사장님, 출장 가신 일주일 동안 형수님 차인 빨간색 포르쉐 781 린시의 온천 리조트에서 2번이나 주유했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1시와 아침 6시요. 나는 당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관자놀이를 누르며 아마 친구 만나러 갔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꼼꼼하고 섬세한 청년이었다. 5년간 나와 함께 일하며 비서보다는 집사 역할에 가까웠다. 하지만 사장님, 형수님은 출장 전날 밤 심한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사장님께서도 아침 일찍 약국 가서 타이놀과 해열 패치 사다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하셨고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공항으로 떠나던 날 아침, 수연이 침대에 누워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몸살이 심해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했다. 나는 마음이 아팠고 비행기 안에서 혹시나 그녀가 아픈 동안 내가 출장을 가서 걱정할까봐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런데 심한 감기로 몸져 누웠던 사람이 새벽에 일여명 개암나 떨어질 린시의 온천으로 혼자 운전을 했다고? 작은 의심은 덩굴처럼 내 심장을 미친 듯이 휘감아 질식시킬 듯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핑계로 수연의 포르쉐를 몰아 내가 아는 정비소 친구에게 맡겼다. 그에게 최신형 블랙박스, 원격 감시 및 녹음 기능이 포함된 모델로 교체해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차를 집으로 가져왔고 평소처럼 수연에게 다정하게 대했다. 사흘 후 기회가 왔다. 나는 베이징에서 일주일간 열리는 산업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나는 회사 근처 호텔에 묵고 있었다. 내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블랙박스에서 차량 시동 알림이 왔다. 나는 즉시 모니터를 열었다. 수연이 폴쉐를 몰고 익숙한 듯 우리 회사 근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몸을 기울여 다가온 날이지 않고 조수석 쪽을 향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얼굴만 겨우 보이는 그 남자였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내가 창업 지분의 절반을 나눠준 남자. 내 결혼식에서 내 가장 친한 형제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며 울먹였던 남자. 구동혁. 그 순간 내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는 듯했다. 마치 만년 빙하 속으로 밀려 들어간 듯했다. 휴대폰을 쥔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휴대폰을 부술 듯했다. 나는 억지로 충동을 억누르고 이어폰을 끼고 녹음 기능을 켰다. 공기 중에 그들의 숨소리와 함께 참아 입에 담지 못할 대화가 흘러나왔다. 차가 너무 좁아? 온통 땀투성이잖아.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밀어냈다. 네 땀 냄새가 좋아. 땀과 야성적인 느낌이. 강지훈 그 멍청이는 널 제대로 만족시킨 적도 없지. 구동혁이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욕망이 가득했다. 그냥 일만 하는 기계잖아. 머릿속엔 업무 보고서와 수치밖에 없고. 재미없어. 당신처럼 센스 있고 체력도 좋은 사람과는 다르지. 수연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 말이 맞아? 동혁 씨,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임신하면 당신이 강지훈에게 변호사를 시켜만 와. 그룹 지분 30%를 내 이름으로 이전시키게 할 거야.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보장이라고 하면 자존심 강한 그 사람도 분명 동의할 거야. 지분만 받으면 어쩌려고? 구동혁이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불렀다. 그럼 그의 핵심 기술과 고객 자원까지 단계적으로 빼내서 그를 긴 껍데기로 만들 거야.
그때쯤 되면 만화 그룹 전체가 우리 것이 될 거야. 당신은 정식으로 사장 부인이 되는 거지. 더 이상 그 나무토막 같은 남자한테 기죽지 않아도 돼. 정말이야? 동혁 씨, 나한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그는 날 형제로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의 전부였어. 당신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가 힘들게 일궈낸 사업까지. 녹음은 거기서 멈췄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서로를 껴안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나는 호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에 희미한 빛이 내 뒤틀린 얼굴을 비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뛰쳐나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는 것은 그들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혼이나 격렬한 싸움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은 후 내 손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고 싶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싶었다. 복수 계획은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 그리고 수연의 임신은 그 계획의 가장 좋은 촉매제가 되었다. 나는 태연하게 며칠간의 출장 기록을 삭제하고 당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KTX표를 샀다. 미리 돌아온 척 연기를 시작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은 얼굴에 마스크팩을 한 채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어떻게 먼저 왔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상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당신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는 내 품에 안겨 행복해하며 기뻐했다. 그의 부드러운 몸에서 익숙한 샤워기 향이 났다. 하지만 내 위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듯했다. 그의 몸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시차 적응이 안 된다는 핑계로 손님방에서 잤다. 그날부터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여전히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형제를 믿는 강지훈이었다. 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수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내 앞에 섰다. 희미한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3분의 2는 부끄러움, 3분의 1은 기쁨, 4분의 1은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임신 테스트기를 낚아챘다. 선명한 두 줄을 보고 거의 미친 듯이 환호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너무 좋다. 내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된다고.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거실을 몇 바퀴 돌았다.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수연의 몸이 내 품에서 아주 잠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다시 한번 도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진심 어린 환호는 그의 마음속 마지막 의심마저 지워버렸다. 그는 곧 긴장을 풀고 내 가슴을 치며 안심한 듯 말했다. 봐요. 이렇게 어른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경솔해요. 나 좀 내려줘요. 아기한테 해가 될지도 몰라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내려놓고 그의 평평한 배를 보물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몰라. 너무 기뻐. 우리 둘만의 첫 아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해줄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비웃음이 울려 퍼졌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난 이 씨앗에게 세상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성대한 신분 공개식을 해줄 거야. 나의 부성에 폭발은 수염과 구동욕이 나를 완전히 경계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들은 내 앞에서 거리낌 없이 추악한 연극을 펼치기 시작했다. 수연의 연극은 임신 2달째부터 시작되었다. 여보,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요. 이 포르쉐 718은 승차감이 너무 딱딱해서 속이 안 좋아요. 너무 흔들려서 유산될까봐 무서워요. 저녁 식사 후 그는 아직 나오지도
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 초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흔들리면 유산될 수도 있대요. 그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하며 이 아이의 소중함을 내게 상기시키는 듯했다. 나는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그렇게 심각해? 그럼 안 되지. 차를 바꿔야겠네. 어떤 차로 바꾸고 싶어요? 아기한테 좋다면 얼마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이 포르쉐 카이엔 새1즈 모델이요. 딜러가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라 승차감이 부드럽고 임산부에게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2억만 원 추가하면 1호역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건넸다. 내일 가서 바로 가져와. 유나 씨랑 같이 가서 모든 절차를 하루 안에 끝내. 수연은 기뻐하며 내 뺨을 키스했다. 여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역시 날, 그리고 아기를 제일 아끼는 건 당신뿐이야. 그는 몰랐다. 내가 유나 씨를 동행시킨 것이 단순히 결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동차 수리점 친구에게 부탁해 차 안 곳곳에 최신형 고화질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숨겨 설치하도록 했다. 이 1호역만 원은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수집하기 위한 나의 첫 번째 투자였다. 내 투자는 곧 성과를 냈다. 차를 가져온 지 사흘 뒤 수연은 새 하얀 카이엔을 몰고 구동역이 사는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원경 모니터를 열었다. 조수석에 앉은 구동혁이 차키를 흔들며 자랑했다. 이거 강지훈이 사준 새 차야. 1호역만 원이나 된대. 수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냥 아이한테 좋다고 핑계댔어. 그 남자는 점점 더 다루기 쉬워지고 있어. 구동혁은 능숙하게 운전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입에 가져갔다. 네 매력에 푹 빠진 거지. 하지만 요즘은 너무 티 내지 마. 그가 의심할 수도 있잖아. 의심? 수연은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 멍청한 머리로. 지금은 온통 자기 아들 생각밖에 없어. 내가 뭐라고 하면 다 믿는다니까. 어젯밤에도 내가 입맛이 없다니까 새벽 2시에 오영. 개암 떨어진 옛 동네까지 가서 온난면을 사다 줬어. 내가 바보 같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그날 밤 나는 오영. 개암 떨어진 구시가지까지 가서 그 유명한 온난면을 사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깨우고 싶지 않아 보온병에 담아두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나에 대한 그의 복종심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테스트였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통과했다. 구동혁은 웃으며 말했다. 멍청할수록 좋아. 통제하기 쉬우니까. 아, 맞다. 며칠 전에 그가 또 보챘어. 언제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냐고. 자기 손자를 보고 싶어해.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배를 쓰다듬으며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좀 더 기다려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에게 지분을 아이 이름으로 이전시키라고 할게요. 우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면 말이죠. 지금 그와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실 당신 아이라는 걸 그가 알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구동혁이 그의 등을 안심시키듯 토닥였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에게 당당하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줄게. 싫어. 수연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모든 것은 말없이 이루어졌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눈부신 장면을 보며 표정 변화 없이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욕망은 자동차 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상대로 임신 4개월째가 되자
나의 영향력 있는 장모, 임미선이 딸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별장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온 첫날부터 우리 집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에 대해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강 사장, 내가 말인데 이렇게 큰 사장님 집의 집안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거 아니야? 이 소파 아무리 비싼 이탈리아 가죽이라도 너무 차갑잖아. 우리 수연이한테 안 좋아. 따뜻한 패브릭으로 바꿔야 해. 그리고 이 커튼 무슨 고급 회색이야. 보기만 해도 우울해. 우리 딸 임신하는데 저런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바꿔야지. 부엌은 또 왜 이렇게 개방형이야. 기름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우리 금쪽 같은 손주한테 안 좋잖아. 빨리 요리 문 좀 닫아서 막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24시간 사위의 모습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세요. 보시는 대로 바로 사세요. 제 앞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의 너그러움에 임미선은 활짝 웃었다. 다음 날 그녀는 수연과 함께 홍성, 마이클, 그리고 여러 명품 브랜드 매장을 휩쓸고 다녔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내 보조 카드로 거의 8억만 원을 긁었다. 그녀가 말한 물건들을 전부 바꾸고 자신과 늘어지게 한량처럼 지내는 아들, 즉 나의 처남인 수희에게도 몇 벌의 명품 옷과 1억만 원짜리 오메가 시계를 사주었다. 그녀는 쇼핑백을 내 앞에 흔들며 너스레를 떨었다. 강 사장, 이건 내가 대신 써주는 거야. 무엇보다 우리 딸과 손주를 위해서잖아. 사업하는 사람은 너무 쪼잔하면 안 돼. 돈은 다 뜬구름 잡는 거고 아내와 아이가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게 최고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수연이와 아기만 괜찮다면 얼마든 괜찮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럽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네 딸이 내 손에 쫓겨날 때 네가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의를 일찍 끝내고 수연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에 돌아왔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묘한 충동으로 집 안에 CCTV를 켰다. 집을 리모델링할 때 안전을 위해 공용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를 잊은 듯했다. CCTV 화면에서 임미선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방금 새로 한 손톱을 다듬으며 행복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내 둘째 사위, 수희야. 네 형부 말이야. 그냥 돈 버는 기계지. 뭘 알아? 우리 딸이 똑똑해서 그 남자를 완전히 휘어잡았잖아. 그럼 우리 딸이 둘이 뜻대로 완전히 휘어잡았잖아. 그래. 네 집 계약금 말이야. 5억만 원. 푼돈이야. 푼돈이야. 그 집은 결국 우리 수씨 집 한 거잖아. 애 낳고 나면 더 요구해야지. 이 집 재산은 결국 우리 수씨 집 한 거야. 나는 문 밖에서 그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날카로운 고통이 나를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게 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이미선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다. 그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웃으며 손에 든 고급 선물 꾸러미를 흔들었다. 어머니,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통화하세요? 웬 선물이에요? 그녀는 나를 보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래된 친구랑 수다 좀 떨었지. 강 사장, 당신은 정말 마음이 넓어요. 이렇게 좋은 건 항상 우리 딸과 손주 생각만 하니 내 아들보다 훨씬 낫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을 건넸다. 어머니, 드세요. 인도에서 가져온 최고급 푹진주 목걸이에요. 어머니와 수연 씨, 매일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임미선은 포장지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가격을 짐작했는지 아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어머, 내 사위, 효자네. 마음 써줘서 고마워. 내 아들보다는 훨씬 낫네. 나는 그녀의 탐욕으로
뒤틀린 얼굴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말했다. 많이 먹어도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 수희의 계약금 5억만 원은 결국 내가 지불했다. 내가 5억만 원이 든 은행 카드를 임미선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져 내 손을 잡고 연신 우리 사위 라며 친아들처럼 친근하게 굴었다. 수연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증명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믿음은 그들이 더 대담해지게 만들었다. 그들의 손은 내 회사의 핵심 이익, 즉 만화 그룹의 주식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임신 7개월째 수연의 배는 제법 볼록해졌다. 움직임도 조금씩 둔해졌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부은 다리를 마사지하며 다정한 남편 역할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심한 척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 오후에 친구랑 애프터눈 티를 마셨는데 친구 남편이 아내를 안심시킨다고 회사 지분을 전부 아내 명의로 이전해줬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탁기금까지 설정해서 평생 모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여자가 가장 큰 안심을 느끼는 건 아마 이런 거겠죠? 돈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그는 말하며 내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하던 마사지를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에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가득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왔는데 당신이 이 집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또 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진작 법적인 보장을 해줬어야 했어. 수연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하지만 그는 애써 괜찮은 척 말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말한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단호하고 남자다운 보호 본능을 드러내는 어조였다. 아니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잖아. 당신을 안심시키는 건 남편이자 예비 아빠로서 당연한 책임이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호탕하게 손을 휘저었다. 이렇게 하자. 내 이름으로 된 만화 그룹 지분 20%를 당신 이름으로 이전할게. 그리고 우리 아이 이름으로 1억 원짜리 신탁기금을 설정할 거야.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어떻게 생각해? 나의 관대함은 수연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와 구동혁이 목표했던 것은 달 10%의 지분이었다. 나는 2배를 제시하고 1억 원의 기금까지 덤으로 얹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죠? 나는 그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그를 품에 안았다.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웃음이 울려 퍼졌다. 지분을 원한다고? 좋아. 하지만 독이 든 꼴을 줄 거야. 얼마나 기쁘게 삼켰든 그만큼 고통스럽게 토해낼 테니. 다음 날 나는 회사 법무팀장과 내 개인 변호사인 왕 변호사를 불렀다. 수연과 임미선이 보는 앞에서 주식양도 계약서와 신탁기금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임미선은 옆에서 흥분해서 손을 떨며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대범한 사람인지 큰일을 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칭찬했다. 구동혁 역시 회사 부사장으로서 이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불려왔다. 그는 곁에서 나와 수연이 다정하게 껴안는 모습을 보며 눈 깊숙한 곳에 희미한 질투와 함께 곧 성공할 것이라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형님, 정말 좋은 남편이자.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우린 형제잖아. 내 것이 곧 네 것이지. 앞으로 회사 일은 네게 더 맡길게. 나는 이제 가정에 집중해야 하거든.
그의 얼굴에는 더욱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형님. 회사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형수님 잘 보살피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연극의 감독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은 단지 내 체스판 위에서 곧 제거될 조릴 뿐이라는 것을. 계약서는 곧 완성되었다. 변호사의 증언 아래 나는 내 이름을 서류에 서명했다. 수연의 이름도 하얀 종이 위 검은 글씨로 만화 그룹의 주주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그는 명목상 회사 지분 20%를 가진 두 대 주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두꺼운 주식 증여 계약서에 왕 변호사가 내 지시에 따라 아주 눈에 띄지 않는 부속 조항을 띄지 않는 부속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을. 성실 의무 조항. 이 조항은 결혼 생활 조항은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가 심각한 성실 의무 위반 행위를 성실 의무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왕 변호사는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을 추가하라고 권했다. 나는 그때 웃으며 동의했다. 지금 보니 그것은 수연을 위한 자폭 단추였다. 그날 밤 수연과 임미선은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서 앞으로 어떤 고급 빌라를 살지, 어떤 한정판 스포츠카로 바꿀지, 심지어 수연이 졸업하면 만화 그룹의 이사 자리를 맡길 계획까지 세웠다. 나는 서재에서 비서 유나가 보낸 새로운 소식을 받고 있었다. 유나는 이메일에서 구동혁이 최근 비밀리에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인 휘광그룹의 총재장건준과 접촉하고 있으며 지난 2달간 직무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시장 마케팅 비용, 채널 구축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나누어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84명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더욱이 그는 우리가 참여할 예정이었던 북두성이라는 이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장건준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 북두성 프로젝트는 나와 기술팀이 반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향후 3년간 우리 회사의 핵심 전략 상품이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주를 받아 만화 그룹의 시가총액을 최소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구동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내 노력을 마치 그의 새로운 주인에게 바치는 곡물처럼 팔아넘긴 것이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명확한 거래 기록과 이메일 스크린샷을 보며 분노로 가슴이 불타올랐다. 마치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나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사회에서 나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북두성 프로젝트의 모든 입찰 준비를 부사장 구동혁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내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몇몇 원로 이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하며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최근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동혁 씨는 오랜 기간 제 곁에서 일해왔고 분명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신뢰와 권한 위임은 구동혁을 감동시켰다. 그는 모두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약속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만 뒤돌아서자마자 그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최신 요구 사항으로 수정한 견적과 협상 라인을 휘광그룹의 장건준에게 보냈다. 그는 내 뒤에서 칼을 꽂았지만 나는 앞에서 그를 더욱 높이 축혀 세웠다. 그가 가장 높은 곳, 모두가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온 후 이렇게 띄워주기는 쾌감은 직접 폭로하는 것보다 훨씬 자극적이었다. 명목상 회사 2대 주주가 된 수연은 완전히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더 이상 집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만화 그룹 내부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그는 사장의 부인과 대주주라는 직책을 이용해 회사의 일상 운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기술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적인 사업 논리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회사 고위 임원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마케팅 부장에게 전화해 집으로 불러 2시간 동안 회사의 내년도 브랜드 프로모션 계획을 보고받았다. 그리고는 마치 뷰티 유튜버처럼 그의 정성껏 만든 계획에 대해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이 로고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 보여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마카롱 색깔을 써야지. 그리고 왜 제모 담당자를 섭외해요? 요즘은 보보라는 인플루언서랑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지. 마케팅 부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고 그의 말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오므렸다. 그는 내일이면 갑자기 재무부장에게 지난 분기 재무 보고서를 집으로 가져오라고 할 것이다. 그는 자산 부채표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숫자 하나를 가리키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돈을 써도 아무런 성과가 재무부장은 깐깐한 독일 유학파였고 그는 거의 그 자리에서 토론을 벌일 뻔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전화로 그를 진정시켰다. 모두가 그간의 아내이며 곧 태어날 강 그룹의 후계자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다만 속으로만 사귈 뿐이었다. 그가 괴롭혔던 핵심 인재 몇몇은 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는 그들을 달래며 잠시만 더 참아달라고 했고 수연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구동력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줄은 몰랐다. 그가 괴롭혔던 사람들은 대부분 구동력이 책임지고 있던 마케팅 및 재무 부서에 속해 있었다. 구동혁은 부하들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그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은밀히 불을 지피며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선을 넘었다. 회사의 북두성 프로젝트 입찰 제안서 최종 검토 회의가 열리던 날이었다. 기술팀장인 이 부장은 1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 최적화에 대한 건의를 했다. 그때 수연이 8개월 된 배를 안고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이 부장의 건의를 듣자마자 책상을 내리쳤다. 이 부장,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구 부사장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의 제안서는 이미 완성되었는데 지금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구 부사장의 업무를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 부사장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의 말은 비전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부장은 꼿꼿한 기술자였기에 이 모욕을 참지 못했다. 수 대표님, 저는 프로젝트와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말하는 겁니다. 구 부사장의 제안서에는 보안상의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즉시 보완하지 않으면 경쟁사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슨 결과? 수연은 나의 총애를 믿고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이 부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 헛소리 하지 마. 난 당신이 구 부사장의 젊고 유능함을 질투해서 일부러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뭔데 내 결정을 의심해? 내가 강지훈한테 말해서 내일 당장 당신을 해고하게 할 수도 있어. 그는 자신이 단지 주주일 뿐 실제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내 결정이라는 말은 하늘 아래 가장 큰 기만이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 부장이 손에 든 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죽여도 좋지만 모욕은 못 참소. 이 회사, 나 더 이상 못 다녀. 그는 붉어진 눈으로 돌아섰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이 광경을 충격적으로 지켜보았다. 내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 부장은 짐을 싸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과 냉기가 가득했다. 수연은 나를 보자마자 억울한 어린아이처럼 달려들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을 회사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다 충신인 이 부장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한 현모양처럼 묘사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이 부장 앞으로 다가갔다. 모든 사람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연을 향해 처음으로 감정 없는 얼음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내 허락 없이는 절대 회사에 발을 들여놓지 마.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그에게 화를 것이었다. 수연은 멍해졌다. 그는 언제나 내게 순종적인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망신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며 울기 시작했다. 지훈 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아이를 품고 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명령이야. 경비원들, 수연 씨를 집으로 모셔다 드려. 내 허락 없이는 회사에 들어올 수 없어. 2명의 경비원이 망설였지만 결국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울고불고하는 수연을 끌고 나갔다. 나는 이 부장과 기술팀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는 이 사건이 그들, 특히 구동혁을 조금은 경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했다. 그날 밤 나는 쉬려고 했다. 하지만 유나가 새로운 녹음 파일을 보냈다. 수연의 카이엔 안에서 녹음된 것이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진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 구동혁이 곧 딸려왔다. 단지훈이 오늘 왜 그래? 혹시 뭔가 알아챈 걸까? 수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불가능해. 만약 알아챘다면 우리한테 직접 다졌을 거야. 아마 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위협했다고 생각하는 것뿐일 거야. 남자들은 다 자존심이 세잖아. 구동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경고가 됐어. 속도를 내야 해. 나는 이미 북두성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데이터를 확보했어. 휘광그룹의 장 사장은 프로젝트가 넘어가면 바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도와주겠대. 그 돈으로 만화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일 거야. 네 아이가 태어나면 너의 지분과 내 지분을 합치면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부실을 이유로 그를 완전히 축출할 수 있어. 그럼 만화그룹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만약 그가 정말 알아차렸다면? 수연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걱정 마. 내가 그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어. 구동혁은 차갑게 웃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가 회사 신임 여직원과 부적절한 채팅 기록과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합성 사진을 만들었지. 만약 그가 정말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우리는 먼저 인터넷에 그를 결혼 생활 중 바람 피운 남자로 폭로할 거야.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법원도 당신 임신 중에 남편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먹으로 옆에 있는 벽을 강하게 내리쳤다. 단단한 벽에 얕은 구멍이 생겼다. 손등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말 대단하군. 내 돈을 훔치고 내 회사를 팔아넘기고 내 아내와 자고 이제는 나에게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구동혁, 수현. 너희 정말 선 넘었다. 이대로는 안 돼. 너희에게 한 치의 앞길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나는 다친 손을 움켜쥐고 휴대폰을 들어 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변호사, 준비했던 것들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도 준비해 주세요. 잘못한 쪽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수연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한때 따뜻했던 집은 차가운 얼음 궁궐처럼 변해갔다. 나와 수연 사이에는 기묘한 냉전이 감돌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회사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2명의 낯선 사람 같았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유일한 대화는 곧 태어날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 자세가 좋아서 순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주가 예정이에요. 아기방 용품은 다 준비됐어요. 물론이죠. 최고급으로 다 준비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정중했지만 감정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장모 임미선 역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수연히 회사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반성하거나 조심하라고 말하는 대신 물질적인 보상으로 나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강 사장,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우리 집안에 오랜 풍습이 있어요. 출산한 여자에게는 친정에서 압정 예물이라도 줘야 길하다고 해요. 그래야 불길한 일이 없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임미선은 또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숟가락으로 국을 휘젓으며 말했다.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많지 않아. 임미선은 뚱뚱한 손가락 5개를 펴보였다. 5억만 원 현금. 기라는 의미로. 그리고 당신이 시내에 가지고 있는 천호동 펜트하우스 말고 다른 평층 아파트 하나 있잖아? 거기 내가 살고 싶어. 나중에 손주 데리고 오기 편하게. 당신 집에 계속 머무르는 건 나 같은 어른한테도 불편하잖아.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요구가 아니었다. 이 8평방미터 2천만 원이 넘는 집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강도나 다름없었다. 수연은 옆에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보가 또 화낼지도 몰라요. 당신은 아직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임미선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뻔뻔하게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다 너와 우리 손주를 위한 거야. 강 사장, 당신은 사업을 크게 하니 이 정도 돈과 집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정말 우리 모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응해줘야지. 만약 이 정도도 안 된다면 당신 마음이 썩었다는 거지. 그녀는 마지막 친정과 아이를 이용한 도덕적 협박과 사기였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얼굴에 익숙한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어머니 말씀이 났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억만 원 현금은 내일 유나 씨에게 드릴 겁니다. 천호동 펜트하우스는 어머니께서 바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청소해 두겠습니다. 등기 이전은 제 이름으로 먼저 해두겠습니다. 100일 잔치 때 모든 친척 앞에서 성대하게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흔쾌한 승낙에 임미선과 수연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최소한 가격을 흥정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동의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내가 정말로 마음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덫을 놓은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유나 씨에게 5억만 원 현금을 검은색 여행 가방에 담아 임미선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 가방을 껴안고 연신 키스하며 흥분한 듯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다. 자신에게 곧 생길 2천만 원짜리 호화 주택을 기대하며 나는 변호사 팀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강 사장님, 모든 증거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증 및 백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왕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밀어넣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구동혁과 수연 씨의 지난 1년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기록, 호텔 투숙 기록, 그리고 차량 안에서의 모든 밀당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구동혁의 84명만 원 횡령 밀당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보았다. 얼굴에는 냉철한 표정이 역력했다. 휘광 그룹 쪽은요? 이미 연락되었습니다. 이미 연락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구동혁에게 건네주신 핵심 데이터는 저희 기술팀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한 함정 버전으로 수정 및 증거 수집 장치도 심어놓았습니다. 휘광그룹이 이 데이터를 입찰에 사용한다면 제안서 오류로 인해 즉시 탈락할 뿐만 아니라 사업 기밀 절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1억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통해 1억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됐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구동혁과 수연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증거들은요? 이미 파악했습니다. 구동혁이 야생 늑대라는 사설 탐정을 통해 위조한 것입니다. 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희가 역으로 그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구동혁이 막대한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2배의 금액을 제시하자 그는 기꺼이 우리의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구동혁, 수연과의 모든 거래, 수연과의 모든 거래. 그는 말을 마치고 덧붙였다. 그들은 사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명예훼손, 밍모함 혐의로 말이죠.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지막 돌멩이가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동풍만 불면 되었다. 그리고 그 동풍은 바로 수연의 뱃속 아이의 탄생이었다. 그것이 내가 반격을 시작할 순간이었다. 수연의 출산 예정일은 일주일 뒤였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 방 안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출산 때문에 긴장한 것이 아니었다. 구동혁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에 휘광그룹은 구동혁이 제공한 핵심 데이터로 북두성 프로젝트 입찰에서 만화그룹을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었다. 입찰 실패 후 만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구동혁은 휘광그룹으로부터 받은 원의 뒷돈과 그가 횡령한 8,400만 원으로 만화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일 것이었다. 그들은 수연의 출산 시점을 노려 나를 허를 찌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이미 그들을 위한 거대한 그물을 쳐놓았다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며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입찰 결과가 나온 날, 나는 집에서 수연과 함께 지루할 로맨스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오후 3시 정각, 구동혁의 전화가 왔다. 수연은 발신자 표시를 보고 마치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휴대폰을 들고 침실로 도망쳐 문까지 잠갔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았다. TV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격렬하게 울고 있었다. 몇 분 후 수연이 침실에서 나왔다. 얼굴에는 억누르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연민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연기는 내 눈에는 유리알처럼 투명했다. 여보, 회사 괜찮아요? 그는 내 옆에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북부 신도시의 북두성 프로젝트. 우리가 잃은 것 같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나는 사과를 깎던 칼을 내려놓고 그의 어설픈 연기에 맞춰 얼굴에 충격, 고통, 불신을 표현했다. 뭐라고? 잃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은心血을 기울였는데 어떻게 잃을 수 있지?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 숨쉬기조차 힘들어했다. 나의 반응에 승리감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다가와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자신이 아주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시 벌면 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승패는 경가에서 흔한 일이에요. 사업에는 이기고 지는 경가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래, 강 사장. 아직 이삿짐센터 사람도 안 왔고 임미선 씨도 집에 있어. 너무 마음 쓰지 마. 구동혁도 곁에서 덩달아 거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도 억울하게 피해를 본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안 되면 회사를 팔아. 당신이 수연 씨에게 준 지분과 나에게 준 그 펜트하우스만 있으면 우리 둘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들은 마치 한 통속처럼 마치 짜인 각본대로 완벽하게 연기했다. 마치 내가 파산한 후
그들이 내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행복한 미래를 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절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구동혁을 너무 믿었어. 모든 걸 맡겼더니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동혁 씨를 탓해요? 수연은 마치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즉시 반박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반나절 없이 일했어요. 사람들은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교활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모든 책임을 동혁 씨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 지경에서도 구동혁을 감싸고 있었다. 참으로 나의 좋은 아내로군. 나는 쉰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무능해서. 이후 며칠간 나는 완전히 무너진 사업과 연기를 했다. 매일 집에 틀어박혀 면도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술에 취해 한숨만 쉬었다. 수연과 이미서는 내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구동혁은 만화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낼 영웅으로 변신했다. 그는 회사 안팎으로 뛰어다니며 이사들을 설득하고 동요하는 주주들에게 안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심지어 몇몇 흔들리는 주주들에게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회사를 이끌 수 없다고 암시하며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나의 경영권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7일째 되던 날 새벽 수연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나를 깨웠다. 나는 마치 당황한 듯 그를 부축해 차를 몰아 미리 예약해둔 VIP 병실로 향했다. 수많은 서류에 서명한 후 수연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나는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임미선은 옆에서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꼭 아들이어야 해. 꼭 아들이어야 해. 그래야 우리 수연이의 입지가 확고해지고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 수 있지.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꺼내 구동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연이 출산. 서울병원 VIP 병실. 곧. 그리고 왕 변호사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그물을 걷어들일 때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휴대폰을 끄고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을 기다리며 1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강 사장님. 아들입니다. 3. KG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임미선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었다. 어머, 내 금쪽 같은 손주. 얼마나 잘생겼니. 이 눈, 이 코, 꼭 우리 수연이 닮았네. 할머니한테 안겨볼까? 이 아이는 내 손주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 갓난아기는 수연과 구동혁의 탐욕, 배신, 그리고 야만의 결정체였다. 아이 자체는 죄가 없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음모의 도구가 될 운명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조금의 애정도 느낄 수 없었다. 곧 수연이 수술실에서 나왔다. VIP 병실로 옮겨진 그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쇠약했지만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고양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익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아들 낳았어요. 기쁘죠? 이제 우리 집안이 든든해졌어요. 나는 앞으로 걸어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가 모르는 낯선 미소를 지었다. 기쁠 거냐고?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 네 아이가 태어난 이 순간이야말로 너와 네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니까. 임미선은 아기를 안고 내 곁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강 사장, 이제 아들도 태어났으니 약속했던 1억 신탁 기금은 언제 지급할 건가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주기로 약속한 천호동 펜트하우스는
언제 등기 이전해 줄 건가요? 내 이름으로 바로 이전해 줘야지.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녀는 마치 며칠 전 내가 무너진 사업과 연기를 했던 것을 잊은 듯했다. 지금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미 억만장자가 된 듯 들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린 광대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동혁이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밝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아마도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을 것이다. 내가 프로젝트 실패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의 아내가 출산을 했으니 내가 가장 나약하고 경계심이 해이해졌을 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좋은 형제로서 나를 위로하고 동시에 자신의 친아들을 처음으로 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내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위로와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형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프로젝트 소식 들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할게요. 지금은 형수님과 아기가 제일 중요해요. 축하드립니다, 형님. 드디어 아빠가 되셨군요. 삼촌으로서 정말 기뻐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만약 내가 그의 추악한 얼굴을 차 안에서 보지 못했다면 나 역시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수연을 향해 눈빛을 바꾸었다. 무한한 걱정과 애정으로.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큰 존재예요.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먹고 싶은 거라도 있나요? 뭐든 말해줘요. 바로 사다 줄게요. 수연은 그의 눈빛에 약간의 수줍음과 애정을 보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우리 회사 바쁜데도 와줘서. 회사가 바쁜데 당신들보다 중요하겠어요? 구동혁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다. 형님과는 목숨을 나눈 사이인데 당신 아들은 내 조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누가 이 아이를 괴롭힌다면 먼저 나한테 물어봐야 할 거예요. 이 삼촌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는 말하며 임미선에게 다가가 그가 친족하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려 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조화로워 보였다. 남편, 아내, 정부, 그리고 탐욕스러운 장모. 모두가 사생활을 위해 모여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완벽한 가족인지 감탄했을 것이다. 나는 이 위선적인 화목을 깨뜨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내 시선은 구동혁에게 고정되었다. 구동혁? 나는 그의 이름을 침착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로 불렀다. 그는 돌아보며 웃으며 물었다. 왜요, 형님? 삼촌으로서 아기에게 축복이라도 해줄까요? 1억만 원이면 충분하나요? 나는 그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 아이 만지지 마. 나의 말은 평소와 달리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구동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연과 임미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는지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었다. 형님, 무슨 오해예요? 내가 어떻게 외부 사람이겠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아이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고 싶다고?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갑게 물었다. 여기는 산부인과 병실이야. 불필요한 사람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여기서 나가. 나의 태도는 마침내 수연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이미 출산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나의 냉담함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다. 그는 나의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지훈, 당신 미쳤어? 내가 방금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구동력을 들여보내? 당장 꺼져. 그는 내가 무조건적인 악당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구동력을 편드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다.
나는 그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와야 했다. 친자 감정과 친부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올 때 나는 수연과 구동혁의 얼굴에서 마치 세상이 끝난 듯한 표정을 보았다. 장모의 넋두리, 구동혁의 무릎 꿇음, 수연의 웅얼거림, 모든 것이 마치 수없이 연습한 희극 같았다. 나는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구동혁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수연이가 절 유혹했어요. 그녀가 절 꼬드겼어요. 그녀가 제 사저리 사진으로 절 협박했어요. 만약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사진을 보내, 당신을 보내, 당신을 보내, 당신을 관해, 당신을 보내, 당신을 망신시킬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모든 책임을 수연에게 돌렸다. 참으로 끈질긴 놈들이었다. 내 회사 재산을 탐낼 때, 내 감정을 짓밟을 때, 내 명예를 실추시키려 할 때, 너도 똑같이 뻔뻔했지. 구동혁, 너는 비겁하고 탐욕스럽고 썩어빠진 놈이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나는 그들에게서 눈을 돌렸다. 이제 끝낼 때였다. 나는 뇌리를 스치는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곧 게임이 끝날 거야. 하지만 내가 준비한 진짜 엔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후 나는 수연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구동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기억은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내린 마지막 심판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핏빛 맹세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